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저마다의 이해 논리에 의해서 전쟁과 분쟁으로 국방과 안보의 위협을 시시각각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작되어 2022년 전면전으로 번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보이는데요. 미국 군사력 민간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가 2024년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력, 국방비, 병력 및 무기수 등 다양한 수치를 비교 분석하여 랭킹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따라서 순위의 기준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의 전 세계 군사력 순위와 국가별 국방비는 국제안보 환경, 각국의 군사전략 발전을 보여줍니다. 이 순위는 국방력의 크기, 기술 혁신, 경제적 투자,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어지며 국방비의 규모는 각 국가의 군사력과 전략적 우선 순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사력 지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인덱스 즉 GPI로 표기합니다. 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수치화한 지표로 국방 예산, 병력 규모, 무기 체계, 지리적 위치, 자연자원, 산업 능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출됩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군사력이 강력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군사력 지수를 통해 국가들의 군사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고 국제안보 환경에서 각국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기술력, 강력한 군사장비,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갖춘 국가들은 낮은 군사력 지수를 보일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수는 국제관계, 안보정책, 국방전략 분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단순히 군사력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적 전략과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국가의 군사력 지수는 군사적 위상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환경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이탈리아로 군사력 지수는 0.1863점입니다. 1년 국방비는 335억 달러, 한화로는 약 40.2조 원입니다. 상비군은 34만 147명 규모이며 예비군은 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전통적인 군사력과 지중해라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접해 있어 남유럽에서 스페인군과 쌍벽을 이루는 강력한 해군력과 해양 수호 능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해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군의 전력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으나 보통 이상의 육군 무기에 대한 군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 자체도 수준 이상의 전력을 갖춰서 나토의 대표적 육군 강국인 프랑스와도 대등하지만 지나친 군축으로 인해 군사강국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진 독일보다는 확실히 강력한 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보통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국제적인 군사협력에 노력을 기울이며 주로 나토와 유럽연합군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UN 평화유지 미션과 국제적인 안보 작업에 참여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군의 발전 배경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을 중립화하고 평화적인 역할을 취했지만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나토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군사력을 협력과 지원을 통해 강화했고 해군 및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탈리아의 군사력 순위와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의 군대에 비해 군수산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무솔리니 시절 대외팽창의 명분 하에 중공업도 별로 없는 이탈리아에서 여러 가지 군수산업을 육성했는데 그것들이 전후에도 남아서 패션 못지않게 이탈리아의 수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군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의외지만 2차 대전 때 이들은 소총부터 전차, 비행기까지 자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 장비들의 성능이 들쑥날쑥한 게 문제였지만 잘 만든 물건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유한 회사의 일원으로도 유명한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2위의 대기업이며
세계 1위 크루즈 건조업체이자 유럽 1위 조선업체인 핀칸티에리는 이탈리아 해군의 주요 함선 건조를 도맡고 있으며 해외 사업도 여러 건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베레타사의 베레타 92는 베레타 M9이라는 제식명으로 1985년부터 미군의 M1911을 대체했고 2017년부터 SIG P320이 SIG M17MHS라는 제식명으로 M9을 대체해왔습니다. 또한 베넬리사의 반자동 산탄총 시리즈인 베넬리 시리즈 중 베넬리 M4는 1999년부터 베넬리 M1014 JSCS라는 제식명으로 미 육군과 미 해병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T50 골든 이글을 번번이 물먹인 M346의 알레리아 아에르마키사가 바로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생산했었고 2차 대전에서도 C200과 같은 유명한 전투기들을 생산했습니다. 헬리콥터로 유명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아구스타 역시 이탈리아 기업입니다. 라인메탈사와 함께 세계 최고의 화포 생산 기업입니다. 특히 해군용 함포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명한 오토멜라라사 또한 이탈리아의 대표적 군수기업 중 하나이며 자동차로 유명한 피아트도 전차 및 전차 엔진을 만들었지만 이탈리아의 전차는 대체로 질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륜형 장갑차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한국도 피아트제 KM900을 수입했었고 첸타우로는 러시아가 호평할 수준으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군수산업, 군사기술 분야에선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절부터 전 유럽의 선두주자이자 트렌드세터라 할 만합니다. 당장 보방식 요새의 원형인 이탈리아식 성체, 밀라노산 갑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9위는 파키스탄으로 군사력 지수는 0.1711점입니다. 1년 국방비는 103억 달러, 한화로 약 12.36조 원입니다. 상비군 65만 4천 명, 예비군 55만 명으로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모병제를 채택하여 전시에도 운용되는 나라입니다. 1947년 인도 제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창설된 파키스탄군은 병사와 장교까지 전원이 직업군인입니다. 중점 강화 분야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때문에 강력한 육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며 국내 테러리즘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육군 강화, 공군 및 해군의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장비 면에서는 일단 수적으로는 괜찮게 보유하고 있으나 문제는 장비들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를 폐기하고 새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도와 달리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국방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통한 중고무기나 중국제 카피무기를 상당수 수입해 쓰고 있었으나 당연히 성능이 떨어져 계속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갈수록 인도와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무기 수입 시장에서 황금 시장이 된 인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도 자국의 전쟁으로 수급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파키스탄은 중국제 무기 단골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비는 낙후됐으나 툭하면 터지는 테러와 반군과의 교전, 인도군과의 국지전 같은 상황 때문에 실전 경험은 상당한 수준이며 군인 개개인의 숙련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진 인도군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000억 달러가 넘는 무기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나날이 주적인 인도군과 장비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위는 튀르키예입니다. 군사력 지수는 0.1697이며 1년 국방비는 106억 달러, 한화로 약 12.72조 원입니다. 상비군 42만 5천 명, 예비군 38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중 네 번째로 많은 21,212명의 병력을 파병해서 도와준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1920년에 튀르키예 공화국 탄생과 동시에 군이 창설되었으며 오스만 제국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병력 규모가 큰 나라일 정도로 강력한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튀르키예인은 전사로 태어난다는 속담이 있는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의 군사 강국입니다. 특히 육군 전력은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군대에 비해 정작 경제력이 중진국 수준으로 좋지 않다 보니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유지하며 장비 수준이 좋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중점 강화 분야로는 자체 방위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 개발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 및 인근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강력한 군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동, 유럽,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 군사적 중요성이 크다 보니 최근의 군사적 영향으로는 시리아 내전, 쿠르드족과의 갈등 등 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경제력에도 이렇게 강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튀르키예의 안보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주변 국가로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조지아, 그리스가 있고 그 주변의 분쟁 잠재국까지 본다면 레바논, 이스라엘까지입니다. 즉, 냉전 시기에는 소련,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국경을 맞댄 그리스와는 에게해의 영유권을 두고 언제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험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냉전 이후에도 그리스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역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럽고 튀르키예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전쟁까지 했던지라 주변 정세는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 항상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위는 군사력 지수 0.1601점의 일본입니다. 1년 국방비는 460억 달러, 한화 약 55.2조 원이며 2024년 방위비를 16% 증액한 일본은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 세계 4위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구조 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과거에는 일본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연합군에 의해 해체되었고 이후 한국전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자위대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일본은 헌법 재구조를 바탕으로 무력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아베 신조 내각의 안보법률 재개정 전까지는 2010년대부터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자유진영이 아시아권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해 묵인과 옹호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으며 재래식 전력으로만 따진다면 세계 최상위권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 집단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섬나라답게 해군이 매우 막강한데 아직 대형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영국, 프랑스 해군보다도 강력하며 미국 다음으로 거의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공군, 육군 역시 첨단 장비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역 안보와 해상 경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해군력과 방공 시스템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일본의 중점 강화 분야로는 자위대의 현대화로 주로 공군과 해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와 우주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은 순수한 방위 목적의 군사력만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자위대의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적 진보로는 첨단 기술을 군사에 적용하면서 특히 사이버 보안과 우주기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6위는 군사력 지수 0.1443점의 영국입니다. 1년 국방비는 685억 달러, 한화 약 82.2조 원이며 상비군 13만 8,100명, 예비군 32,580명으로 구성되어 병력 규모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 대부분은 간부와 상시 유지되는 정예 병력들이며 전시에 긴급 충원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여유롭게 편제를 가진 부대가 여럿 존재합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으로 숫자는 적지만 내실이 튼튼한 군대로 평가받으며 SAS와 SBS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육군은 계속되는 군비 축소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군은 90년대 말에서 21세기 초 경제 회복으로 인해 70년대 후반 사라졌던 정규 항모의 도입 계획이 잡혔고 공군도 유로파이터의 순조로운 도입과 F-35의 도입 계획으로 순항하고 있는 등 육군과 해공군 간의 대우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슷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에 비해 독자 전력을 구축하기보다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연합을 염두에 둔 군전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영국 공군은 규모에 비해 많은 정찰 자산을 보유하는데 이는 영국의 주둔한 미 공군 전력과 다른 나토 회원국 공군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국 해병대를 보아도 네덜란드 해병대 등 유럽 국가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육군은 아예 나토군 예하로 실질적인 야전 전력 전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국익이 요한다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겠지만 5개의 눈의 일원이자 나토의 핵심 멤버인 영국 입장에서 굳이 독자 노선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안보와 나토와의 협력을 중점으로 둔다는 입장입니다. 중점 강화 분야로는 핵억제력으로 영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의 나라답게 항공모함과 잠수함 능력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SAS와 같은 특수부대의 능력 강화와 사이버 전쟁 능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력 발전 역사로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냉전 시대 동안 핵무기 개발과 나토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현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기술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핵억제력 유지, 해군력 강화, 특수부대 및 사이버 전쟁 능력 개발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한국전쟁에도 주한유엔군의 일부로 파병되어 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만 6천여 명의 육군과 해군 병력을 파병해 초기에는 동해를 전담했고 그 후 서해 바다를 트라이엄프 항공모함 전단 등의 영국 해군이 담당하였습니다. 육군 전투병으로도 많은 수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당시 영국군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최신의 센츄리온 전차 등으로 구성된 기갑부대를 투입해 북한군과 중공군 상대로 가평전투, 설미리 전투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885구의 영국군 유해가 안장되어 있으며 그 후 1993년까지 주한영 연방군이 한국에 남아 대한민국 국군을 주한미군과 함께 지원했었습니다. 5위는 군사력 지수 0.1416점의 대한민국입니다. 1년 국방비는 464억 달러, 한화 약 55.68조 원이며 병력 규모는 상비군 48만 명이고 예비군 290만 명 규모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위를 유지해왔으며 2024년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다른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절박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총력전 지향군대입니다. 이로 인해 굉장히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이며 주변국에 비해서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3, 4위권의 육군력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해공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이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종합적인 군사력도 세계 5위권 안팎으로 들어갈 정도의 강군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단기간에 국력을 키운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부족했던 군사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군의 종합적인 규모는 소규모 유럽 국가들보다 상당히 크고 질적으로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 군대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290만 명의 예비군을 강대국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해마다 50만 명의 남성들이 총기, 포, 궤도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다 사회로 복귀하며 이게 군필자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18개월에 걸쳐 주특기를 훈련받았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궤도장비 조종수, 박격포병, 포병 등 전문적인 숙달이 필요한 주특기를 익힌 전역자들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량이 있을 정도입니다. 총기 허용국 이외 국가의 남성들이나 총기 허용국이라 하더라도 총기에 관심이 없는 남성들은 군사적 지식은 물론 총기의 기본 메커니즘조차 잘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군사 인프라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동족이면서 동시에 매우 난폭한 인접 적성 세력의 존재와 함께 역사적, 정치적으로 마냥 신뢰하기에는 위험한 주변 삼강,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에 쉽게 군축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기도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영향을 대한민국 국군도 점점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 명대로 급감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 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 남아들이 본격적으로 입대하는 2040년부터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14만 명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2040년대 중후반부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매년 징병 대상이 수만 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병사 수를 30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에도 2035년부터는 징집률이 100%를 넘어갑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은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고 전문 부사관 수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집 가능 남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떻게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4위는 군사력 지수 0.1023점의 인도입니다. 1년 국방비는 813억 달러, 한화 약 97.56조 원입니다. 상비군 145만 5,550명이고 예비군 115만 5천 명의 방대한 병력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군사대국으로 핵무기, ICBM, SLBM, 항공모함을 모두 갖춘 군사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7년 인도가 자치령의 형태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인도군 역시 독립국가의 군대가 되었으며 동시에 파키스탄과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인도 제국군 역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는 독립 직후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면서 영국 식민지 시절 난립하던 수많은 인도 번왕국들을 병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군은 번왕국들이 인도 제국 식민정부와는 별개로 가지고 있던 자치 군대들도 편입하고 그들은 개별 연대의 형태로 인도 육군에 속하지만 과거의 전통 역시 여전히 기리고 있어 거의 유일한 예외는 인도로의 합병을 거부했던 하이데라바드 왕국의 군대였으나 이들은 1948년 인도군과의 짧은 전쟁을 거쳐 합병되었습니다. 인도군은 무기 사업에 관해서 되도록이면 자국산화를 꾀하고 있지만 물론 자국산화를 하면서 검증된 외국의 기계나 기술을 많이 접목시키는 등 나름 좋은 시도를 하고 있으나 희대의 사기급 전차인 아준 전차의 원산지가 인도임은 무기의 자국산화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거기에 더해 제식소총은 조금만 추워져도 총열이 무너지고 탄창이 무너지는 INSAS 소총, 그리고 열정페이 전투기 HAL 테자스까지 라이센스산 무기도 다를 바 없어서 같은 T-72도 원산과 라이센스산의 품질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뒤떨어지는 정비, 보수, 유지 인력 수준과 주가드에 익숙한 엔지니어들의 불량한 관리, 이를 책임지기 싫은 부정부패까지 겹쳐 인도군의 높은 비전투 손실률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 인구, 실전 경험 두루 풍부하고 국방력 강화의 의욕도 높은데 운영이나 전술, 정부가 그다지 유능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긴 합니다. 인도군 자체도 정부가 추진한 자국산 무기를 사기보다는 외산 무기를 꽤나 자주 많이 사는 편인데 정비라든가 기타 지원 시스템에 있어선 타국에 비해 떨어지는 면이 많기에 아예 주기적으로 새 장비를 사는 것이 오히려 싸게 먹혀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장비는 주로 러시아제를 사용 중이나 미국과 유럽권 국가의 무기도 상당수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러시아는 인도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등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성능 최신 무기도 판매할 정도로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투기도 주로 러시아제이며
PAKFA 개발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할 때 러시아는 비싼 값을 부르거나 도입 일정을 지연시켜 인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측이 이미 도입한 장비의 부품을 인도가 주문한 시기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수시로 러시아에 항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야 했고, 2011년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러시아를 배제하고 부품 공급 조달자 선정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현대화와 강화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항공 및 해상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중점적인 강화 분야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로, 인도는 러시아와 같이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군력, 특히 잠수함과 항공모함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투기와 공중감시 시스템 등을 현대화하고 있고, 이는 공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 군사력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파키스탄, 중국과의 지역적 긴장은 인도의 군사력 강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 예산을 늘리고 군사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기술과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도는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해군력 강화, 공군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무장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등도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 인도의 핵무기는 그 위력이 미지수라는 평가가 다수를 지배합니다. 3위는 군사력 지수 0.0706점의 중국입니다. 1년 국방비는 2,920억 달러, 한화 약 350.4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합니다. 425만 명의 상비군과 1,000만 명의 예비군은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국의 무기 개발은 1950년대부터 확립한 3단계법입니다. 첫 번째로 단순 복제, 두 번째로 복제품 개량, 세 번째로 신형 개발의 순서입니다. 전투기를 예로 들면 소련제 미그19는 1950년대에 J6를 단순 복제를 했고 1980년대 J8로 복제품을 개량했으며, 이렇게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모델인 J10이나 FC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총이나 전차 미사일도 마찬가지여서 초기에는 AK-47을 단순 카피한 56식 자동소총을 쓰다가 81식 자동소총으로 개량하고, 현재는 독자 개발한 QBG-95를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차는 소련제 T-55를 복제한 59식 전차를 쓰다가 현재는 사실상 독자 개발 전차인 99식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최신 무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기술력이 거의 없던 1950년대의 소련과도 틀어져 미소의 위협을 동시에 받게 된 중국이 할 수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복제였습니다. 인도, 일본 같은 국가들이 전혀 노하우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신형 무기를 만들다가 보여준 실수들을 본다면, 이미 검증된 무기를 카피하면서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작정 분해를 통한 복제가 합법적인 기술 이전보다 시행착오가 많고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수한 인재들을 무수히 갈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였고,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과학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 개량, 신개발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기술이 축적이 되었고, 그 결과 국제시장에서 팔릴 만한 무기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이나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위상 배열, 레이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항공기까지 개발, 생산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연구 인력만 해도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만큼 많고 국방 예산도 세계 2위이기 때문에 군사과학기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각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은 지역적 영향력 확대와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강화 분야로는 해군 및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데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무기 현대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 능력과 우주기술,
위성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 성장이 군사력 강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 예산을 크게 늘려왔으며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했고 특히 해군력과 항공력을 중심으로 군사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지역적 영향력 확대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며 국제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및 항공모함, 미사일 기술, 사이버 및 우주전쟁 능력 강화를 통해 군사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군은 현대화에 힘써왔고 그 결과 미군조차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차 연료를 물로 바꾸는 등의 심각한 비리로 인해서 전투력이 예전보다 떨어질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도 레이더와 엔진 등의 기술이 부족한 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한 자국산 엔진들의 신뢰성이 중국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육군이나 해군에서도 계속 중국제 엔진이나 전자장비의 신뢰성이나 내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자면 중국군의 첨단화를 경계하기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과 같이 축적된 기술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2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로 군사력 지수는 0.070점입니다. 1년 국방비는 863억 달러, 한화약 103.56조 원입니다. 2022년 기준 상비군 150만 명, 예비군 200만 명에 이르며 러시아는 강력한 병력과 군사장비를 보유하였고 자국의 군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점 강화 분야로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퍼소닉 무기, 첨단 전자전 장비, 사이버 전쟁 능력 등 첨단 군사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소련 시절부터 지상군 및 해군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소련 시대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왔습니다. 핵무기, 대규모 지상군, 해군 등을 보유하며 냉전 시대의 주요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소련의 해체 이후 일시적인 군사력 약화를 겪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해서 21세기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군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국제적인 군사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와 전략무기, 첨단 군사기술, 지상군 및 해군의 현대화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점령할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로 인해 녹슨 총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부정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부패인식 지수는 2021년 기준 29점 수준이며 순위는 136위입니다. 이처럼 만연한 부패가 군사부문에 끼친 해악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그 문제점을 여실히 보이게 됩니다. 이베이 등 온라인 마켓과 민간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난 새 러시아 전투식량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전투식량이 지급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참고로 비닐로 포장하는 서방권 우크라이나군의 전투식량과는 달리 러시아의 신형 전투식량은 종이로 포장하기 때문에 포장이 훼손될 우려가 크며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매우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식량차를 노획해서 살펴보았더니 내용물이라고는 양파, 당근, 병조림 피클, 싹이 난 초록색 감자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물류 담당자가 계약에 필요한 돈을 횡령한 결과였습니다. 과연 세계 2위의 군사력이 맞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킨 이유는 사실상 나토와 싸워서 2년 동안 버틴 저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방어에 강한 나라답게 대공세를 좌절시켰으며 연초부터 대공습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위는 군사력 지수 0.0699점의 미국입니다. 2024년 1년 국방비는
8,760억 달러, 한화 약 1,051조 원에 달합니다. 상비군은 132만 명이며 예비군은 80만 명에 이르고 주방위군은 43만 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군대이며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 및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은 글로벌 영향력 유지와 다양한 국제 안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이버 전쟁 능력 등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 기술 혁신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과 관련된 군사력으로 위성 방어 및 공격 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군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 시대 동안 군사력을 대폭 확장하고 기술 혁신에 집중했으며 21세기에 이르러 테러와의 전쟁,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 개입 등을 통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기술 혁신, 우주 군사력 개발, 글로벌 군사기지 및 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요소들이 미국의 군사력 순위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군이 세계적인 군사력 1위를 자랑하는 군대이긴 하나 그에 걸맞지 않게 전쟁에 패배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도 현존하는 최강의 군대는 미군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미 육군과 싸운다는 것은 미 육군이 이미 안전하게 상륙했다는 상황이고 이는 상륙을 저지해야 할 제공권과 제해권을 일부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제공권을 거의 빼앗긴 채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AH-64와 같은 공격형 헬기가 나타난다면 36개 주랭랑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미군은 한국전 당시의 미군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으며 현대 미군의 전략은 일단 적의 영토를 폭격으로 쓸어버린 후 지상군이 마무리하러 들어가는 미군의 필살기이며 이는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사력 지수를 통해 전 세계 군사력 10위에서 1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로 군사력 지수는 0.5313점으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2019년 18위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종이 호랑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몇 안 되는 핵 보유국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는 권위주의 국가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형편없어도 핵미사일을 발사한 후 수많은 병력이 남아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아이언돔으로 보호받는 이스라엘조차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우리도 절대 방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4년 세계 국방력 랭킹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다른 이야기였습니다.